네, 1시가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세션에 청년 패널로 마련이 된 바람직한 데이터 주권 모델에 대한 고찰이라는 타이틀로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 팀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키가 그리고 후원해 주신 키사에 감사드리고, 청년 세션이 올해 이제 처음 실행이 되는 거라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전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진행은 저희가 90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발표에 대략 한 30분 정도 예상을 하고, 토론자 선생님들 3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이 지금 금방 오실 예정입니다. 3분 선생님께 한 30분 전후로 드리고, 나머지 시간이 남으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자분들은 따로 많이 소개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름이라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 팀들은 정다현 씨, 순소영 씨, 임주영 씨, 그리고 박혜든 씨, 네 분이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발표를 하시겠고요. 토론회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만 중앙대학교 이인호 선생님, 그리고 오늘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진보 네트워크의 오병일 대표님, 그리고 키사에서 이 이슈를 담당하고 계신 데이터 안전 활용 단장 심동욱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따가 앞으로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고요. 우선 발표를 먼저 대략 한 30분 전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발표하실 분께서 의자리로 나오셔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주영, 순소영, 정다현입니다. 네, 저희는 바람직한 데이터 주권 모델에 대한 고찰, 데이터 주권의 정의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데이터 주권 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 CCTV에 찍힌 내 모습, 이러한 정보들은 다 어디에 저장되고 또 이러한 저장된 정보를 관리할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바일 전자상거래, 오프라인 투 온라인, 사물 인터넷 등 신산업이 발달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2017년 말 기준 미국의 44%, 중국의 8%, 그리고 영국과 일본의 각각 6% 정도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미국과 같은 특정한 국가에 편중되어 저장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클라우드 시장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34%가량을 점유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고,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3%, 구글이 1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약 68%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세 기업이 모두 미국의 소유임을 기반해서 보았을 때 온라인상에 부유하는 우리의 데이터가 어느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지 윤곽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을 담은 정보가 우리나라 서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시스템 안으로 넘어가 저장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국가 간 데이터가 손쉽게 넘나드는 현대 시대에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의 주요한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데이터 산업의 규모가 2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산업 규모의 데이터 산업에서는 앞서 살펴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초국적 기업들이 대부분 관여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들을 필두로 하는 산업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적인 정보,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보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주권의 개념과 연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 뜻의 주권은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정치적인 개념의 주권 개념은 영토를 기반으로 국민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정치적 주권의 개념은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국제협약인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 비롯합니다. 1617년 지금의 독일 영토 부근에 해당하는 보헤미아 왕국에서 국왕이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자 이제 개신교 신자가 대부분이었던 그 귀족들이 반대를 하면서 서유럽에서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전쟁을 끝마칠 때 각 영지를 지배하던 지배 세력들이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외교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평화적으로 국가의 권리 보장에 합의를 하면서 종결되게 됩니다. 이때 체결한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기반으로 현대 근대적 의미의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주권의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근대 국가들은 영토에 기반해서 국가를 건설했고 주권을 유지했습니다.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 비롯한 주권 개념은 수세기 동안 국제 질서의 기반이 되어 왔고요. 이와 같은 개념은 1945년 만들어진 유엔 헌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 헌장 제2조 1항 주권 평등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주권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영토성 기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토를 기반으로 국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웨스트팔리아 조약의 정신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개인주의적 사고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통제와 규율 하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주권을 인식하는 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영토를 기반으로 주권을 보장하자니 이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보호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유엔을 선도로 보호 책임 원칙이 등장하면서 통제로서의 주권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주권 개념이 책임으로서의 주권으로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국민국가와 같은 통제와 규율을 주도로 하는 중앙집권적 기구가 없는 현대 사회를 근대를 벗어난 탈근대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탈근대 시대에 개인의 삶은 분화되고 사회 변화와 혁신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세계화를 기반으로 국가들이 상호 의존하는 현대 사회 그리고 국가를 넘나드는 사람과 서비스의 흐름은 전통적인 주권 국가의 영토성에 더 이상 귀속되지 않습니다. 영토로 고정돼 있던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 보다 자유롭게 세계를 유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인 데이터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IT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가시적으로 국가를 넘나드는 데이터의 이동에 대해서 영토 관할권을 기반으로 규제를 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으로 개개인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 범위는 매우 확대됐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는 아직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특정 국가에 정착되어 있는 서버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규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하나의 산업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IT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주의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데이터 경쟁력과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 따라서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범위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의 층위도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규제, 국가와 기업 간의 규제, 그리고 국가와 개인 간의 규제와 같은 여러 층위에서 동일한 법적 규제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것입니다. 주권의 개념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향유하는 오늘날 저희는 국가를 넘나드는 데이터에 주권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국가를 넘나들며 존재하는 현 시점에 현대적 의미의 주권이 무엇일지 함께 정립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 기업과 국가의 사례,
학문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데이터 흐름에 주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고민하고 국제적으로는 일부 국가나 기업의 데이터 독점 현상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데이터를 통제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향으로 다루어야 할지 종합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독점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데이터가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경을 넘나들 때 데이터는 기업과 국가 누가 독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애플과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적 금지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발표하였고 구글 역시 2013년부터 크롬 브라우저에서 서드파티 쿠키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단순히 사생활 보호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드파티 쿠키의 추적을 어렵게 만든 반면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는 퍼스트파티 쿠키 정보 수집을 고도화하여 데이터 우위를 강하게 유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이러한 대기업들과 경쟁사 간의 데이터 활용 능력의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주체, 즉 데이터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를 어느 주체가 가지고 있는지는 현재 나라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대기업들이 시민이 생성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관리하여 통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술 대기업, 흔히 말하는 테크 자이언트들이 세계 기업 순위에서 두각을 나타낸 지가 오래입니다. 세계 10대 대기업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기술 대기업이며 상위 5개 기업은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상의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IT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환경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상의 서버에 이용자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정보를 다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시장 규모 확대 및 소비자 편익 향유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장 규모는 해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관용적으로 대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을 확보한 선도 국가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초국경 이동을 옹호하고 타국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으로 데이터 주권에 관한 인식은 시장 경제 질서를 강조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만 법률을 제정하는 등 업계의 자율 규제를 중시하고 미국 정부 기관은 각종 가이드라인만 제공하여 지원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과 동시에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조한 바 데이터 수집 및 이용 공개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 장전을 통해 데이터 권리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프라이버시 법 제정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 규제는 완화하고 국가안보 관점의 사이버 보안만 강화하는 추세였습니다. 즉 기존의 데이터 보호 규정을 관련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인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연방통신위원회의 광대역 통신망 프라이버시 보호 규칙의 폐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정보를 추적 및 수집해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은 현재 미국에서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기술 대기업들을 관용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는 국방부의 업무 클라우드화가 있습니다. 이는 각종 행정부처 등 공적기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옵션을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표준 경쟁에서 미국 기술 대기업들로 하여금 우위를 견고히 하고자 정부가 이러한 기술을 신속히 채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국방부는 보유한 정보를 보관하고 분석할 클라우드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의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데이터와 관련하여 기술 대기업의 독점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을 옹호하고 대기업들의 독점을 허용하는 미국의 입장은 전통적인 영토 기반 주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은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수용할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여러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중국은 데이터 지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지역화가 무엇이냐고 하면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미국과 달리 중국은 여러 입법을 통해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전을 규제하는 등 데이터 주권을 국가가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의 데이터 주권 담론은 원칙적으로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을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권위로서 법정치적 국권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즉 공익을 해치는 데이터를 검열하고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유출을 구제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중국식 데이터 주권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의 핵심은 중국 영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보관해야 하고 데이터를 중국 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간단히 국내외 데이터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 주도적 디지털 보호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위와 같은 정책과 전략 내에 국가 주권 개념을 여러 법령 등을 통해서도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초가 되는 법률은 2015년 발표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법은 중국 최초의 국가보안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가보안의 업무와 목표, 제도 등을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사이버 공간 주권이라는 개념을 명문화하여 국가 주권의 범위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사이버 공간 또한 국가 주권의 영향 범위 내에 있다고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일지라도 타국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데이터 주권론의 입장에서 볼 때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들 때 데이터에 관한 권한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을 비교하자면 미국은 리버럴한 체제를 유지하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하고 중국은 데이터 지역화를 추진하여 국가가 데이터를 자국 내에 통제하려 합니다. 인도의 사례도 존재하는데 인도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을 추진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통해 보호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이는 기존의 중국과의 차이점은 인도 내에 백허브가 존재한다면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다릅니다. 이렇듯 나라의 정책과 규모에 따라 규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대기업 중심의 세계적인 데이터 편중 구조,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중국과 인도 등의 데이터 지역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사이버상에서 강한 국가 차원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좀 더 국내적인 차원으로 넘어와서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정부와 대중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의 형태이죠. 여기에 중심에 위치한 이 감시자들은 외곽의 피감시자들을 감시할 수 있으나 감시자들이 위치한 중심은 어둡게 설계되어 있어서 감시자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벤담은 이런 형태의 교도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1975년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확장해서 이 파놉티콘을 근대 사회에 적용했습니다. 공장, 학교, 군대, 병원과 같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이런 파놉티콘 같은 체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용자가 또는 감시당하는 사람이 감시자의 존재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행동을 일정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사용해서 데이터와 정부와 대중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데이터의 파놉티콘 체제는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9년 11월에 데이터를 노동, 자본, 토지기술과 같은 생산 요소로 편입했죠. 그리고 2021년 인터넷 안전법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가 안전을 위해 주요한 데이터 서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3년 국가 데이터국을 신설하려고 하여서 실질적인 데이터 국가 통제 조직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영상 감시 네트워크, 사회 신용 시스템, 행동 예측 감시 체제 등을 통해서 많은 수의 중국 내의 개개인의 정보가 수집되고 이러한 정보들은 사회로부터 개인을 따돌리거나 낙인 찍는 시스템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파놉티콘에서 더 나아가 시놉티콘과 바놉티콘이라는 개념이 더더욱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지그문트 바우만의 설명으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포를 심어주었던 근대의 감시와 달리 탈근대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반옵티콘은 반옵티콘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 추방 감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 기술들이 개개인을 국가 외부로 추방하고 또 공동체 외부로 배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통해 국가에서 배제되는 사람의 범주를 만들어내겠죠. 한편 시놉티콘이라는 단어는 감시자 없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한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대중이 국가를 감시하며 상호 감시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지그문트 바우만은 결국에는 이 감시가 대중이 대중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의식 하에서 데이터라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유통 및 통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럽연합의 GDPR이라는 법인데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라는 2018년 5월 제정된 이 법은 조직이나 기업이 EU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들을 제공합니다. 다음 옆에 나와 있는 거주자들의 이름이나 주소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의견 또는 성적인 지향 등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EU는 이 적정성의 평가가 통과해야만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EU 밖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정부 접근에 대한 장벽으로 작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원칙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인데요. 회사는 의도된 목적을 위해 그것과 관련성 있는 소비자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완전히 정확해야 하고 그 관련이 없거나 잘못된 데이터는 반드시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목적에 따른 이 제한 원칙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걸리는 시간 동안 목적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만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각 EU 회원국의 각각의 이행 입법 필요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행보에서 엿볼 수 있는 주권의 개념은 국민의 차원에서 공유된 민권, 즉 시민 주권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해석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죠. 이는 미국의 데이터 초국적 유통 담론과는 상반된 모습을 띱니다. 네, 이러한 법에 따른 규제는 2019년 구글과 유럽연합의 분쟁도 불러일으켰는데 프랑스는 구글이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계약 설명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했다는 이유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볼 때 유럽연합은 국가 차원의 주권 개념으로 권리 개념의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그 권리의 근거를 찾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떤 데이터 규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규범 속에 미국을 견제하려는 경쟁의 차원인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2가지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이 무엇일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데이터 주권 모델로서 어떠한 것을 채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해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2가지 측면에서 데이터 주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데이터 주권이 국가와 국가 사이, 국가와 기업 간에 누가 독점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또 중국의 한계와 유럽의 GDPR을 살펴보면서 데이터 주권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누가 통제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문제 사이에 상반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소유하는 주체는 데이터에 대한 수익을 독점하여 수익 배분 구조에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데이터를 국가 중심으로 지나치게 통제를 하게 될 경우 국가가 데이터를 감시하게 되어 국민은 전과는 차원이 다른 통제 체제에 종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렇다면 이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한민국 데이터 정책이 어떤 기조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데이터 학계 내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누어 데이터 활용을 추진해 왔으며,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도모해 왔습니다. 데이터 3법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안들이 발의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3법을 이루어지고 있는 법령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령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법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무들을 부과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의 법적인 근거를 확립하면서 마이데이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명확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활용의 안정장치를 강화하는 그런 정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요 내용 중에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가명 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용정보 관련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기도 하고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3법 이외의 법령들로 전자정보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 기반 행정법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전자정보법은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의 근거를 제공하고 행정정보의 제공 요건을 새롭게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법은 데이터 개방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의 제공 그리고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은 정부 부처의 데이터 교류 및 활용 근거를 정의하였으며 공공기관 간의 그런 데이터들이 연계가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법령들을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법령들은 2021년 전에 시행된 법령들이고요. 이 데이터 기본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법령입니다. 따라서 이 법령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를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법령은 지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국가 데이터 정책 총괄,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촉진, 그리고 데이터 전문 기업 육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가 데이터 정책 총괄은 이제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해서 3년마다 그 계획들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또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한다는 것은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하여 데이터 거래, 상담, 그리고 중개를 알선하여 데이터 가치 평가 기관을 지정하고 데이터 기준을 제공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문 기업 육성은 데이터 거래 및 분석 제공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현 정부가 데이터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조를 내세웠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찾아보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현 정부는 데이터 기반 정책과 민간 사업 지원을 위한 통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 부처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보유기관의 정부 유출 우려,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체계의 부재, 그리고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한계로 인해 그런 데이터들의 잠재적인 가치가 극대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통계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K-통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살핀 기존 법령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정책 기조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기조가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면 학계 내에서는 데이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희 팀은 학계 내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와 관련해서 학계 내에서는 어떠한 방향성들을 추구해 왔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모든 논문을 살펴본 것은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으나 굵직한 흐름들로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았으니까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전의 2018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어려움이 토로되어 왔고,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모두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 제언이 주장되어 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논문들을 몇 개 살펴볼 수 있긴 했으나 사실상 국가 차원의 국가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2020년 즈음에는 국가 중심의 통계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데이터 자원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학계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경제 활성화와 함께 공공부문의 증거 기반 정책 확산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2018년과 동일하게 행정자료와 민간 부문까지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2018년과 조금의 차이를 언급해보자면 2018년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를 하긴 하였으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가 대폭 사라진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원식별 및 검증의 과정에서 중앙집중형의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집중 형태를 탈피하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형 그런 기술들이 제기가 되었고, SSI 같은 기술들이 제기가 되면서 정보 보호 주체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부터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독점에 대한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데이터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계 내에서도 상반된 논의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요. 먼저 데이터 중립성 논의를 살펴보면 독점에 대한 우려로 국가 중심의 데이터 법제가 더욱 더 강하게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데이터 이용자 보호 중심 논의는 독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국가 중심의 데이터 법제보다는 이용자 권리 침해에 초점을 두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필요성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데이터 법안의 기조와 학계 내에서 내비쳐졌던 목소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바라보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니는 특수성을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데이터 독점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기존 정책의 법령들을 살펴보면 의도했든 안 했든 우리나라는 데이터 산업 육성, 통계 효율성 강조, 그리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같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국외적으로 데이터가 편중되는 상황에 맞서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중심의 데이터 산업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대중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통제될 것에 대한 우려나 문제는 아직까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데이터 주권의 국제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바 있지만 저희가 앞서 제시했던 두 번째 문제, 즉 데이터 주권이 국내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미셸 푸코가 발표했던 유명한 개념 파놉티콘처럼 국민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을 통제하는 새로운 빅브라더 체계가 도래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터 육성에 대한 방향성은 적절하나 독점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서야 가시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대외적으로 미국 주도의 비대칭적인 흐름에 맞설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중심의 데이터 산업에 대해 국민 또한 데이터 주권을 지니고 국가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데이터 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제시한 이 두 측면은 다소 상반되는 주장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데이터 독점에 맞서기 위해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보호가 지나치게 국민들을 통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하지만 이 두 개가 상반된다고 해서 한 가지 경로만을 편중적으로 택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에 다시 우리는 주권이라는 개념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데이터 주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누구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이런 의문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나가야 하겠지만 이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그러니까 인터넷의 시대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주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그 데이터에 대한 많은 관심, 데이터 산업 이런 측면들을 주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학생들이니까 아주 청년 패널이긴 해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료 조사들을 하셨고 또 동시에 전문성이라든가 현장 감각들은 이제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토론자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일단 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때문에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각 한 10분 정도 예상하시고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발표자분들의 응답을 간단하게 듣고 플로어에서 시간이 남으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뭐 발표 순서대로 네, 이 교수님 뭐 조금 늦은 맡겨 오셨는데 발표를 제일 먼저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토론을. 예, 그러시죠. 그러면은 예, 뭐 오병일 대표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성단장님, 그다음에 이 교수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오병일이라고 하고요. 예, 시민사회 관점에서 좀 토론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발제자분께서 그 이제 제일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 주권이 필요하다, 이런 주권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발제 자체는 정말 이제 많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셨고 자료 조사를 하셨고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오늘 발표의 중심은 데이터 주권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주권 개념이 과연 근거가 있느냐, 근본이 있는 개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어떤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실 개념이 잘못되면 그거를 이제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논의가 또 근본적으로 좀 잘못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텐데, 우선 데이터 주권이 뭐냐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런 데이터 주권 혹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어떤 주권 개념은 크게 제 경험으로는 두 가지 맥락 속에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발제 속에서도 나온 건데요. 첫 번째는 그런 이 국가 주권이라는 의미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같은 경우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강조하지만, 이제 앞서 이제 발제하셨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서버린티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어떤 주체로서 다양한 인터넷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어떤 권한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주권 개념이 도입되는데,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이 주권 개념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어떤 다른 이해 당사자의 어떤 인터넷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를 그러니까 다른 이해 당사자보다 국가 자체의 어떤 이 권한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를 하나 이제 중립적이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어떤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한 어떤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이 되면 마치 이제 중립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냥 국가가 이제 대표함으로써, 예를 들면 유엔 같은 데서 국가가 대표한다고 하지만 한 국가 내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가가 어떤 국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그것은 이제 그 국가의 누구를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지가 사실 모호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이제 이것도 이제 발제에 있는 내용인데, 국가의 어떤 이 주권이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데이터의 어떤 그 국지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또 일반 시민이나 이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발제에서도 그런 뭐 파놉티콘, 국가에 의한 통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이제 정부에서 이 텔레그램으로 사람들이 사이버 망명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압수수색이 일어나면서 카카오톡은 안전하지 않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제 망명을 했는데, 기술적 측면에서 보자면 텔레그램이 더 보안적으로 뛰어나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카카오톡이나 사실은 이제 비슷한데, 왜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느끼냐?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없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감시로부터 안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측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국가가 여전히 어떤 공익을 위해서도 물론 이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측면들이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국가가 오히려 이제 인권을 탄압하는 어떤 주체가 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시민들이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맥락에서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좀 저는 이 정당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맥락에서 데이터 주권 얘기되는 것이 주로 이제 해외 사업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구글, 메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국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의 어떤 국내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우리나라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이 흔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사실 무슨 서버린티도 아니고 어떤 맥락에서의 어떤 주권인지가 사실은 좀 모호합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그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맥락은 분명한데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도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가리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 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최근에 뭐 인공지능 논의에 있어도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제 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어떤 담론의 문제점은 예를 들면 데이터 정책, 데이터가 이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한 국가의 개인정보 정책이 개인정보 정책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혹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그 기업과 혹은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의 개발 기업, 이것이 이제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그런 어떤 개발 주체 혹은 이제 그 활용의 주체와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이용자, 정보 주체와의 어떤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냐, 사실 이게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내 기업의 이익을 중시할 것인가 해외 기업의 이익을 중시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담론 자체를 왜곡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차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의 차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사실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네이버 인공지능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인공지능 차별 문제에 대한 그 토론 자체를 되게 이제 다른 뭐랄까요, 그 은폐해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러면 차별 문제가 있다면 사실 뭐 구글 인공지능에 따라서 차별받으면 안 되고 네이버 인공지능에 차별받으면 괜찮다, 사실 이런 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네이버 인공지능이든 구글 인공지능이든 메타 인공지능이든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제 사회적으로 규제할 것인가, 사실 이런 논의가 사실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현재 시점인데 이런 어떤 국내 인공지능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논의 자체를 이제 회피하는 하나의 이제 명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도 데이터 주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이제 함의를 가지고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정보는 우리의 개인정보죠. 그러니까 정보 주체라는 개념이 있고 이런 정보 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국가든 상관없이 당연히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 주권, 그러니까 이 데이터 주권 혹은 정보 그런 이제 개념보다는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훨씬 더 적합한 개념인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한 차원에서든 내셔널한 차원에서든 기업에 대해서든 국가에 대해서든 훨씬 더 어떤 적절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는 제 신념은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가능한 널리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국가든 기업이든 특정한 주체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민주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개인정보는 어떤 이 정보 주체의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공유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어떤 이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런 어떤 중요한 맥락들을 오히려 좀 왜곡하는 오히려 그러한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엄밀하게 지금 정의된 상태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주권이 언급되는 맥락은 그것이 이제 중국과 같은 어떤 정부에 의해서 얘기가 되든 뭐 기업, 어떤 국내 기업에 의해서
우리를 좀 보호를 해달라라는 맥락에서 얘기가 되든 사실 중요한 어떤 공공 정책을 은폐하는 사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이 데이터 주권 개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 대표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국가 주권이라고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국가를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담론 자체가 국가 경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이 데이터 기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보다는 자기결정권이라는 또 다른 대안의 개념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발제자분들께서는 뭐 한 분이 대표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 답변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키사 심동욱 단장님께서 좀 더 뭐 여기에 관련된 적확한 지적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심 단장님. 예.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 심동욱입니다. 예. 제가 담당하는 쪽이 이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고요. 좀 손쉽게 가기 위해서 보통 이제 데이터 쪽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많은지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보통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얘기를 이제 몇 가지 수치를 오래간만에 지금 찾아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때 데이터 주권에 관한 이제 그 논의도 그런 배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구글에서 구글링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그러면은 인터넷상에서 1분 동안 생성되는 뭐 데이터 뭐 이런 거 찾으시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구글 검색은 1분에 뭐 몇 건이 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뭐 200만 건 한 2년 전 데이터인데 그렇게 나오고 요즘 제일 핫한 인스타그램에 1초에 업로드되는 그러면 사진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결국에는 다 데이터입니다. 예. 그게 똑같이 한 2, 3년 전 기준으로 한 약 4천 개의 사진이 1초에 이제 그 글로벌리 업로드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쌓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부분 다 추정치인데 22년 기준으로 데이터 스피어의 그 규모를 80제타바이트 솔직히 그 테라까지는 아시죠? 기가 테라 뭐 테라까지는 많이 들어보셔. 요즘 전화기들이 워낙 또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테라도 나오긴 하니까 테라, 페타, 엑사, 제타 뭐 이런 순이거든요. 그냥 많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그냥 그거 이상은 따지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냐? 뭐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추정이긴 하지만 그 외국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국가별로 그러면은 데이터 생산하는 것을 측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뭐 당연히 미국, 일본, 그러니까 미국, 중국 뭐 이런 데 나오고 우리나라가 한 5번째 정도 된다라는 그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게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많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포월드 자료를 보면 25년쯤 되면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가 463 엑사바이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하루에 생성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저희 예전에 교수님 자료를 제가 참고를 아마 한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제 이 주제와 굉장히 유사한 그 연구를 하셨던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드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데이터 유통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맥킨지 그 보고서를 이제 교수님 자료에서 인용을 하신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2005년 대비해서 14년에 국가 간 이제 유통되는 거래되는 그 양이 50배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그 수치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 주권 국가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 관련돼서 좀 참조할 만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그 오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데이터를 얘기하다 보면은 개인정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수많은 데이터, 이 수많은 데이터가 국가별로도 생성되고 지역별로도 생성되고, 그리고 이 수많은 데이터 중에 그러면은 나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인 거냐? 이게 항상 이제 등장하는 질문이거든요. 이 데이터는 진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나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제 전화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화기 용량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 그거를 이제 뭐 제가 256을 쓰고 있으면 절대 256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 대다수는 다운받은 앱 또는 이제 찍은 사진.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사진에 제가 등장하게 되면 다 그거는 저희 이제 개인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포브스에서 비슷한 거를 하나 찾은 게 있는데, 포브스 아티클 중에 하나가 구글이 너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 같니?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 아티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구글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운 받았을 때 2만 개 분량, 2만 개 그 워드 문서 분량에 해당되는 뭐 한 1기가 뭐 이렇게 구글이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낮은. 근데 반대로 보면 구글 이용자를 예를 들면 한 10억 명?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IBM 가트너 이런 곳에서, 이것도 굉장히 올드한 데이터지만 2000년대 중반쯤에 추정을 한 수치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있든 그 안에 70%는 개인정보와 관련성이 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고 그 중에서 개인정보도 많고, 그러하다 보니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처럼 유럽에서는 이제 GDPR,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재밌는 거는 요즘 각 주별로, 아직 연방법은 없지만 그 주별로 계속 이 개인정보 관련된 법령이 많아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각 주마다 유사한 혹은 똑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하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데이터 보호에 대한 필요성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또 조사가 작년에 IDC라는 글로벌 조사 업체에서 클라우드 펄스라는 이름의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니네 IT 그 미래에서 데이터 주권,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규제 준수, 이거가 얼마나 영향을 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약 48%, 그러니까 약 50% 정도가 이거는 지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대요. 단지 4%만 영향이 미비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데이터 주권,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에게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그 연구나 아니면은 어떤 그 논의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개념이라는 것이 꼭 이제 정의들을 이제 갖춰 나갈 필요는 있지만 좀 빌려다 쓰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을 그 우리가 지금 한 10년 이상 들어온 그 빅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경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들어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이제 국가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과 기업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 그 다음에 개인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기업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이 아마 그동안 연구됐거나 논의된 사항들은 그닥 많지는 않아 보여요. 이제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전에 대표님 말씀 주신, 거의 대부분 말씀 주시긴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그 어떤 화두, 그 다음에 개인 차원에서의 이제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크게 이제 이 두 축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오버랩될 수는 있긴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봤을 때는 보통 이제 발제를 굉장히 이제 잘해 주셨는데 극단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라고 보통 보죠. 중국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중간에 굉장히 균형점을 잡혔다라고 좀 평가를 많이 받는 이제 유럽이 있을 수 있고 가끔 이제 일본이 이제 언급이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일 텐데 근데 전반적인 시류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조차도 보호에 훨씬 더 많은 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호 기제를 반드시 이게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규율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는 GDPR을 왜 그러면은 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고 당연히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는 규율이 필요하니 한 것은 맞지만 뭐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미국 그 빅테크 유럽에 진출해 있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견제 장치로서 작동을 한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유사한 패턴의 행동들을 이제 하고 있는 국가 단위에 거기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논거가 보통 두 가지는 이제 발제에서 이제 말씀 주신 게 국내 산업에 대해서 보호하거나 육성하는 그 다음에 자국민의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안보 차원에서 데이터도 안보 차원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각 크게 이제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세 가지 보호주의를 위한 그 관점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거 이제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체에 따라서는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제에서 이제 나왔던 가명 정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속 요구권 요번에 이제 9월달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포함은 돼 있지만 시행은 이제 아마 한 1년에서 2년 뒤에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전속 요구권 속칭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개인 중심으로 놨을 때 데이터 주권과 가장 부합한 그런 사례일 것 같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안에서도 이 국가 관점의 데이터 주권, 그 다음에 기업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 그 다음에 개인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 이 개인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을 대표하는 마이데이터 안에 이 세 가지 관점이 또 다시 공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마이데이터의 이제 그 대표적인 슬로건은 내 정보 내 뜻대로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슬로건이거든요. 내 정보를 내 뜻대로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 정보를 내 뜻대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가 담당이지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 정보를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앱을 스스로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저만의 서비스를 스스로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제가 소유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제가 막 진짜 내 뜻대로 과연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이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전속 요구권이 구현되는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내 정보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대리 구현해 줄 때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로직 아니냐. 근데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에 붙었던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기관과 기업인 거죠. 물론 아닌 곳들도 그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세 개의 주체가 공존하게 됩니다. 국가도 존재하고 기업도 존재하고 개인도 존재하고 전속 요구권을 가지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개인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전송 요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뢰가 이제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뭐 좋게 얘기하면 균형된 정책, 그리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룰, 이런 것들은 기업이 할 수도 없고 개인이 할 수도 없으니 이제 국가가 중간에서 좀 그런 것들 찾아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주권을 요즘은 이제 마이데이터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그 데이터 주권과 관련돼서는 얘기이긴 하지만 좀 결론을 짓자면 그 안에서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국가나 그 기업이나 개인 그 주체별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개념은 상이하고, 그 상이한 그 개념이 이런 마이데이터나 현실적인 그런 영역에서 같이 공존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그 작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예를 들면 소유권이나 재산권, 그 다음에 데이터로 인한 이익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기인해서 서로의 생각과 범위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의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단장님께서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발표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그 분석 수준의 문제, 아마 행위 주체의 문제들을 짚어주셨고, 특히 개인정보, 개인의 차원이 국가와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연관된 문제가 이제 신뢰성, 제도적인 신뢰성 문제라든가 또 행위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자분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이인호 선생님께서 또 코멘트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이인호입니다. 예, 오늘 학생들이 아주 좋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 주제는 너무 큰 주제여서 사실은 그 안에 담기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막 퍼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병일 대표님께서 적절하게 아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개념부터 먼저 의문을 좀 가지긴 했습니다. 데이터 주권.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발표를 했을 때에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아이디어는 통제권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통제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권하면 소브린 파워라는 개념이잖아요. 소브린 파워라는 것은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자신의 국민들에 대한 최고의 유일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게 소브린 파워라는 게 최고의 권력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일무이한 그런 권력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개인 데이터, 퍼스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의 기밀 데이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영업 비밀과 같은 그런 비밀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또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 또 데이터도 없이 많죠.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 국가적 차원에서 주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제 논의를 하느냐 하면은, 애국에서는 우리는 약간 좀 착종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 영장을 제시하면서 압수수색, 법원이 허가한 영장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당신네 그 고객 중에 이메일 정보가 담겨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압수수색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데 그 이메일 그 관련된 정보가 범죄와 관련된 겁니다. 마약 범죄 관련된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범죄 수사 목적으로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이메일 정보가 어디 담겨 있냐 하면은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다면 당연히 국가의 그 압수수색 영장에 효력이 미치죠. 그런데 어디에 있었냐면 아이리스에 있는 겁니다. 아이리시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의 서버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국의 압수수색 영장이, 미국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그 아이리시에 있는 남은 나라에 있는 서버에 담겨 있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거부를 합니다. 못 내주겠다 라고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1심에서는 내줘라라고 했고요. 연방 항소법원, 2심 법원에서는 내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주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서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그 아이리시에 있는 그 서버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국가의 어떤 주권적 어떤 뱅건한이, 통제권이 다른 나라에 담겨 있는 어떤 서버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슈가 생길 때 이 데이터 주권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GDPR도 그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이런 국가적 주권 개념을 사실상 GDPR 안에 유럽연합이 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유럽 시민들에 관한 정보를 미국이나 다른 IT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고 할 때, 근데 그 서버는 어디에 있냐면 다 다른 나라에 있거든요. 유럽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도 GDPR에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GDPR이 요구하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 장치의 규율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유럽연합의 입법권, 그러니까 주권의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입법권 안에 통제력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 미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국가 주권적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여기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차원의 그는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긴 했습니다만은 개인 차원의 주권 개념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주 어색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주권의 그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은 결국 통제권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 개인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에 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죠. 통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약 침범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나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거죠. 통신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와 같은 통제권은 그때는 그 비밀에 대한 통제권은 정보 주체가 온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침범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법으로도 쉽게 그걸 내놔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통제를 해제하라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데이터입니다. 지금 개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 데이터는 내 비밀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교섭 과정에서 이미 나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다른 내 기업들이 나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 범위를 이미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런 마음대로 그러면 그 기업이 쓸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정보 주체의 주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주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오영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제권이라고 해도 일반론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법제에서 이제 이해되고 있는 바는 그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개인정보 통제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사실은 아까 국가 차원의 주권 개념을 쓸 수는 있는데 여기서 개인 차원에서의 자기 통제권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발제에 보면은 막 섞여 있긴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차원의 통제권에 관한 이슈가 섞여 있어서,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이제 오히려 국가 차원의 어떤 데이터 주권에 관한 논의보다는 개인 차원의 보호, 통제권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것에 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적으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자유롭게 흘러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데이터도 사실은 자유롭게 주고받는 겁니다. 사회 내에서. 그러나
점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나에 관한 데이터가 누군가의 기업이든 뭐 국가든 누군가의 손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쉽게 축적이 되고 그리고 가공이 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인격의 주체가 완전히 거들납니다. 거들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든 기업이든 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나를 분석하려고 할 때 한계를 지우는 거죠. 그래서 정보 주체에게 일종의 통제권을 줘서 어느 정도 네가 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통제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법에서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 여러 형태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보 주체에게 너무 많은 통제권을 오히려 줘버리면은 또 이용이 안 됩니다. 흘러가지 못합니다. 사회 내에 개인정보는 흘러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발제자에도 마지막에 데이터의 자유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유롭게 데이터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대신에 보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자유와 보호의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예, 개인정보보호법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고민해서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문제는 이제 보호를 하더라도 정보 주체에게 모든 걸 결정하게 해야 하면은 결국은 데이터는 유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동의라고 하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으면은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거나 수집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관념이 많이 강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뭔가 조금 우리가 처음에 설정을 잘못했던 거 아닌가 싶긴 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보 주체의 동의에 맡기면은 지금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거꾸로 정보 주체를 저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정보 주체가 알아서 네가 통제권을 행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법은 지금 현재. 그런데 정보 주체는 자신의 권리가 누구한테 어디에 흘러가 있는지 모릅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통제하라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처음에 네 정보를 줄 때 네가 동의를 해야만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동의 안 하고 우리가 그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데 전부 동의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마치 정보 주체한테 통제권을 주면은 그것이 그 정보 주체를 보호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보호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누가 보호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공적인 기구가 깊이 개입을 해서 정보 주체가 설령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일정한 수준으로 잘못 처리되는 오남용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그 처리를 국가가 하든 아니면 기업이 하든 그 처리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 체계를 갖추고 감시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균형 말씀하셨는데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거냐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 지금도 계속 논쟁 중에 있는 이슈입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이 개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통제권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정비를 해주셨고 이런 정교한 논의들 뭐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만 다 선명하게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도 이따가 간단하게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들이 있으면 먼저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두 분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없으시면 일단 발표자분들이 지금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또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한 누가 답변할지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0분 정도 있으니까 한 2, 3분 정도씩 의견들을 누가 맡아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자 선생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한 사람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오병일 대표님 의견에 대해서 누가 먼저 간단히 답변하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주권이라는 개념이 사실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주권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국가주권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사실 그 국가주권이라는 것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시민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애플과 페이스북의 사례를 살펴보면 페이스북에서 맞춤형 광고를 각각의 개인에게 부여하면서 항상 개인정보를 많이 빼가고 있었는데 애플에서는 이것을 제한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이 애플과 페이스북의 둘 사이의 그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또는 이런 경제적 차원의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의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차원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법을 통해서 개개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국가도 개개인의 시민들을 통제할 수도 있고 기업도 개개인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빼가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차원에서 또는 또 다른 기관을 세워서 국가를 감시하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서 국가와 기업, 시민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권이라는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시민주권이라는 개념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사례도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심단장님, 계속 네, 이어서 좀 첨언을 해보자면 지금 공통적으로 세 분께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권이라는 개념이 기존에는 영토를 바탕으로 규정이 되어 왔으나 이 데이터라는 것이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성격의 재화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을 차용을 하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심동욱 단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도 이 다양한 행위자 측면에서 주권을 이해하는 어차피 이 기존의 주권 개념이 무너진 거라고 친다면 이 주권이라는 개념이 국가 그리고 기업 그리고 개인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구성할 때도 독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그리고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와 기업 간의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대립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통제 측면에서는 국가와 개인, 국가와 국민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을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제시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대표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가 공유가 되는 상황과 같아서 있어서는 저는 약간 시놉티콘의 상황이 좀 떠올랐었어요.
그 개인 정보가 아닌 정보는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공유가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니까 SNS 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트위터의 그 정보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정보의 그런 개인들 사이에서도의 정보 그런 불평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토론자분들에 대한 답변도 나머지 두 분이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현버 씨. 네. 네, 심동욱 단장님께서도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생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미국을 어떤 데이터가 개방적으로 많이 되는 나라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단장님께서 이제 미국조차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발표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제 그 미국의 틱톡 관련해서 중국의 틱톡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법안들이 지금 많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결코 그러니까 개방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핸드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보호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본주의를 주창하고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개방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런 안보 차원에서 보안이라는 개념들을 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더더욱 뭔가 국제적인 현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의 그런 그 감시 풍선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도 그 보호의 스탠스가 점점 더 강조되기도 하고 또 완화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외에 마이데이터가 지금 데이터 주권을 대신하는 어떤 산업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사실 마이데이터가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마이데이터가 나의 데이터를 나의 뜻대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산업이긴 하지만 오히려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것이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처음에 시범 운영을 할 때 100명의 데이터가 한 번에 유출이 되는 사건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데이터 주권에 가장 적절한 단어라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답변을 다 마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고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키가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청년들이 인터넷과 관련된 주제들을 탐구하고 또 발표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넓은 개념, 넓은 범위의 조사에 한정이 돼 있는데 또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따끔한 아주 그러면서도 미래에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역 지점들을 지적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많은 준비를 통해서 발표를 해주신 이화여대 팀과 그리고 세 분의
우병일 대표님, 또 심동욱 단장님, 이인호 교수님 세 분께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